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친정 이야기, 그리고 시댁 이야기.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일을 했고, 남편은 출판사에서 책을 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 다 그리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저는 퇴근 후 가끔 북카페에 들러 여유를 즐기곤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고 무언가 진지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은근슬쩍 그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마주치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연애는 따뜻하고 달달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의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남편은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안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직업과 외모였어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제 직업을 하찮게 여기셨고 심지어 제 외모까지 문제 삼으셨어요. 이세가 걱정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을 때는 정말 상처가 컸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이유를 대놓고 제게 말할 때마다 이 결혼이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댁의 반대에는 단순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겪고 있는 가족 내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였고 특유의 희생적인 성향 때문에 집안의 희생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형은 결혼을 하고 독립했지만 여동생은 독립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 비용을 남편이 대주고 있었던 거죠. 형은 결혼 후 가족의 일에서 손을 떼다시피 했고 여동생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집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시댁은 남편이 결혼을 하면 여동생을 지원하는 돈이 끊길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자체를 반대하며 저를 핑계 삼아 온갖 트집을 잡으셨던 거예요.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남편이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며 희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서글펐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반대받는 거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볼 텐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희생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반대라뇨. 정말 뻔뻔한 일이었죠. 그때 남편을 바라보며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끝까지 설득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야. 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고, 제 결혼식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대와 편견 속에서 준비된 결혼식은 이미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편과 저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시댁 쪽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기쁨도 축복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 따위 여자가 우리 물줄을 데리고 가다니 라는 혐오가 담겨 있었죠. 눈썹이 잔뜩 올라간 시어머니는 우리 집 착한 땡땡이가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했다고 해도 결혼식은 저희 둘을 축하해주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또 시누이는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말은 하겠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꿋꿋이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행동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결혼식 중간쯤 혼주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나가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셨죠. 나중에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민망했었는지 몰라요. 남편 쪽의 식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결혼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조차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결혼식장에 와서 혼주석에 앉는 것조차 저에게는 큰 의미였는데 그마저도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며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로하며 밝은 얼굴로 축하해 주셨고 그 힘으로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과도 눈빛을 교환하며 이겨내자라고 속삭였죠. 결혼식장 밖으로 나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저는 결심했어요. 시댁은 어쩔 수 없다. 대신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보자. 결혼식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한 사람과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는 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시댁이 뭐라 하든 저는 저희 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도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어요. 당시 남편은 출판사에서 중요한 책의 편집을 맡고 있었고 그 일의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신혼여행 대신 그 시간을 책 작업에 써야 한다고 미안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를 위로했어요. 일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다녀오자 라고 서로 약속하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다독였죠. 결혼식 후 남은 건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축의금 정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축의금을 정리하는 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저는 참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아 하나씩 봉투를 열어보며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봉투에서 유난히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어보니 딱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남편의 형이었거든요. 남편의 형이라니. 시댁 쪽에서 보내온 축의금이 이게 다였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죠. 한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결혼식에서 온갖 비난과 무례한 말을 듣고도 저는 시댁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는데 이런 축의금을 보니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딱 이 정도의 마음만을 보내온 거구나.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옆에서 열심히 축의금을 정리하고 있던 남편을 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 봉투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봉투를 손에 쥐고 남편이 보지 못하게 슬며시 숨겼습니다. 속으론 울분이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축의금 정리하는 거 재밌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축하해주니 고맙네. 라고 말할 때 저는 그저 맞아. 정말 고맙지. 라고 대답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그 봉투를 꺼내 다시 보며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시댁에서 나오는 온갖 차가운 말들에도 상처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 5만 원짜리 봉투 하나가 그 모든 차가움을 집약한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제가 더 이상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니 저는 이 작은 배신감을 스스로 삼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축의금 봉투와 함께 제 마음 한편을 숨기고 말았죠. 시댁에 가는 길은 곤혹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왜 거기를 갔느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반대해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해도 제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식구들 이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독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누이. 결혼 후 남편의 지원이 끊기자 시누이는 결국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게 감정 좋지 않았겠죠. 그래도 성인이고 제가 올케 언니인데도 여과 없이 자신의 기분 나쁨을 드러내더군요. 대놓고 무례한 태도와 말투, 마치 제가 존재 자체가 귀찮은 사람인 양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주방으로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열더니 스틱으로 되어 있는 영양제를 제 앞에 툭 던지며 말하는 거예요. 새언니, 이거 먹어요. 날짜 조금 지났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버리면 아까우니까 언니가 먹도록 해요. 콜센터 같은 데서 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언니 몸 생각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먹어요. 이거 다 가져가요. 나는 어차피 날짜 지나서 안 먹거든요. 네? 그래도 이거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요. 그냥 버릴게요. 언니, 지금 신우이의 성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먹으라고요. 가져가라고요. 원래 시댁에 오면 며느리들은 이것저것 챙겨가는 법이잖아요. 똥도 소화할 것처럼 생겨서는. 아가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설거지를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설거지가 끝나갈 때마다 컵 하나, 또다시 컵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 약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아예 계속 제가 주방에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자신이 다 먹은 과자를 제게 툭 던지며 버리라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제가 시댁에 가면 자신의 방 정리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곤 팔짱을 끼고는 구경을 합니다. 제가 잘 정리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하죠. 예전엔 혼자 살 땐 넉넉했었는데 누구 덕분에 내가 이 비좁은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아마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고루고루. 그냥 가벼운 부탁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항상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려도 되는 하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계가 오더군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에 어떻게든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사람이 마음만으로 살 순 없는 거잖아요.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콜센터에서 일도 힘들긴 했지만 사람 대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결혼 후 시댁과 엮이면서부터는 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그 끝없는 비교와 무시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더라.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 시댁에 한다고 한다. 시댁에 다녀오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것처럼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이건 모두 결혼 생활의 일부야.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지만 제 몸은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체중이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덧 10kg 이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면 기분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시댁과 부딪히는 순간마다 피가 말랐고 그 무례함과 간섭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상담 끝에 받은 진단은 우울증.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뭐가 모자라서. 하지만 처방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바로 시댁 때문이라는 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바로 시댁 때문이라는 걸요. 남편은 제가 약을 먹고 힘들어하는 걸 보며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더 이상 집에 가지 말자. 이제 그만 고집부려. 당신 할 만큼 했어. 몸까지 상해가며 자식 노릇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만해. 그만해도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시댁과의 거리를 두겠다고 한 거였죠. 시댁에 가는 걸 멈춘 뒤로 정말 신기하게도 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니 약도 끊을 수 있었고 그 끔찍한 우울감도 사라졌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은 바로 시댁이었다는 것을요. 남편과 결혼한 게 잘못은 아니었는데 왜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까지 시달려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었고 제 삶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시댁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걱정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보며 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댁과는 모르는 사람처럼 5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생겼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가족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집에서 막내딸이에요. 보통 막내딸 하면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존재로 떠올리겠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킨 씨앗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뭔가 어딘가 다르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오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는 오빠들보다 7살, 5살 어린 막내였는데 그날 들은 이야기가 제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오빠들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건 바로 제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로 인해 지금의 엄마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마음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생모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저를 받아들이며 가족의 울타리 안에 넣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집에 들어와야 했던 순간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어울리는 아이인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저는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고민하며 힘들어했어요. 귀엽고 사랑받는 막내딸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제 마음속엔 나는 이 가족의 불청객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걸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무척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엄마와 아버지가 알면 나를 더 어색하게 대하거나 멀리하진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삼키며 넌 내 딸이야. 누구도 아니고 내 딸. 이라고 말해줬고 아버진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했어요.
오빠들도 어린 저를 다독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가끔씩 자격지심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더 행복했을까? 같은 생각들 말이죠. 특히나 엄마를 볼 때면 더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딸이 아닐까? 왜 오빠들처럼 자연스럽게 엄마와 닮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걸까? 어릴 땐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런 자격지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머리는 모기를 닮는다는 말을 들으며 내 성적이 좋지 않은 건 내가 우리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곤 했죠. 이런 생각들은 제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더더욱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뜬금없이 저를 부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 집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 댁은 오래된 집이라 관리도 힘들고 부모님 연세도 있으니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네가 부모님 집에서 살든 아니면 그걸 팔든 알아서 해봐. 팔아서 장사를 해도 좋고 꽃가게도 좋고 카페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 콜센터는 이제 그만두라고. 조금만 편안하게 일하면 안 되냐? 그리고 집에는 왜 자주 안 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버지 오빠 집에 들어오셔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뵙도록 해. 막내딸 노릇 좀 하라고. 어? 아니 그 집을 왜 나한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빠들이 돼서 쪼잔하게 여동생이랑 나눠 먹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 가져도 돼. 넌 우리 막내니까. 원래 나이 어린 막내를 가장 생각하는 법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좀 들어라, 어? 큰오빠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딱 츤데레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오빠가 나를 위해 해준 이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무게와 상처를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곁에서 지켜봐 준 거였어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결국 저는 부모님 집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었어요. 부모님의 집을 내가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오빠들의 굳은 결심과 진심이 느껴졌기에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는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파주 집값은 10억까지 되지 않았고 남은 돈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현금 자산으로 남게 되었죠. 남편은 오빠의 조언을 떠올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를 해봐.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형님이 맞는 말씀 하셨어. 이제는 조금만 편하게 살아봐. 처음엔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두렵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파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히 출판단지 근처는 책을 사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완벽한 환경이었죠. 아침에는 산책하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한 거리를 거닐고, 저녁에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들, 매일이 특별한 날 같았어요. 비로소 우리 삶에도 꽃이 피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제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평온과 여유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준 결과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며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조용히 잊고 살았던 시댁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댁이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한번 보자. 우리 집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주소를 모르셨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덥석 이사를 했다며 새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의아해하시며 무슨 돈으로 이사를 했느냐고 물으셨나 봐요. 문제는 우리 남편이 그런 질문에 너무 솔직했다는 거예요. 처가에서 도와줬다느니 그 덕에 지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느니 상세히 설명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어요. 어머, 그렇게 잘 됐구나. 아주 다행이다. 라며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라니 속셈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딱히 환영받을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네 동생 결혼하게 됐다.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오빠가 둘이나 있으니 나눠서 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에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고 절연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지내온 분이 뜬금없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니요. 네? 오빠 노릇을 하라고요? 지금 와서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요? 어머니, 지금 저랑 5년 만에 마주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랑 안 보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 비용을 대라니요. 니들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은 거잖니? 나는 너희랑 절연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게 어딨니? 너희 결혼식 때도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데 참석해줬잖니? 그리고 가족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걸 모른 척 했다라는 거야? 네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니? 어? 네가 걔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식 때 혼주석에 잠깐 앉으셨다가 중간에 나가버린 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결혼식을 축복해줬다는 말을 하시다니요.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건지 차라리 치매가 오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덧붙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빠 노릇 좀 해.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니? 처가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야. 네 동생 결혼시키게끔 지원하라고. 니들 결혼식 참 좋았잖아. 네 동생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너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던 네 동생이야. 네 동생 모른 척 할 거야?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우리가 무슨 염치 없는 요구를 받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죠. 뻔뻔한 태도와 자기 합리화로 무장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저도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오히려 우리 결혼식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지, 왜곡된 기억을 본인 스스로 믿고 계신 건지 혼란스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웃어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넘길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몇 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연락도 없던 시댁이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쉽게 수긍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결국엔 피를 나눈 가족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랄까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동생 결혼한다는데 내가 전 재산을 넘겨줘야지. 당연히 오빠로서 돌인할 거야.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건 잔뜩 격양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아니, 너희 남편이 보낸 돈이 잘못된 거 아니니?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슨 말인지 상황을 파악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꼭 전화를 하라고.
지금 당장 남편한테 확인해보라고 재촉하셨죠. 시어머니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폭발하듯 말을 쏟아냈죠.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믿게끔 해놓고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그게 제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아니, 처가에서 받은 돈이 있잖아. 그걸로 이사도 갔고 집도 샀다며? 그건 제 돈이 아니라 이 사람 돈이에요. 처가에서 받은 건 그건 다 이 사람 몫이죠.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은 5만 원이 전부예요. 뭐, 5만 원이 너의 전 재산이라고? 아니,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제 전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다 맞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드린 거예요. 제 전 재산. 정말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저 지금 몇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면 이것까지 드려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 오피스텔 비용 대준 것만 해도 3년입니다. 그 정도면 시집 가는데 돈 보태준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렇게 했으면 저도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요구하시겠다고요? 며느리라고 안 부르시고 사람 취급도 안 하셨던 어머니인데 처가 돈이잖아요. 제 돈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돈이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빌부터 사는 그런 인간이라고요. 저는 성의를 보였고 제 전 재산 드렸으니 어머니와 동생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연 끊으시죠. 아이고, 내가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다고. 또 저러시네. 그리고 시어머니 일으켜 세우고 말없이 팔을 잡아 우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더군요. 처음엔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집에 내려다 드리고 바로 회사로 갔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비밀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왔던 결혼식 축의금 사건을요. 사실 결혼식 때 시댁에서 축의금으로 5만 원이 들어왔었어. 자기한테는 말을 못했었는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나도 딱 5만 원을 보냈지? 근데 잘 됐네. 딱 맞춰서 다시 되돌려 줬으니 이제 우리는 정말로 빚 없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후련하기도 했죠. 우리는 그날 저녁 소소한 밥상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완전히 선을 그었고 이제는 남편도 저도 그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가끔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은 알아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조차 전하지 않아요. 정말 배려심 깊은 남편이죠. 저는 남편 직장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나 냈습니다. 예쁜 공간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제 손으로 꾸린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아기 천사요.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작은 기도를 올리며 그 기쁨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가족이 더 늘어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솔직히 시댁과 이렇게 끝난 건 씁쓸해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결국은 가족인데 그들을 끊어냈다는 사실이 때로는 마음 한구석을 찌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같이 남편과 웃고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고 있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들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 평온한 삶을 위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